안녕하십니까. 정준이의 토론 진행을 맡고 있는 정준입니다. 어제 일자로 헌법재판소에서 윤석열에 대한 파면을 결정했습니다. 12월 3일 그 내란의 밤 이후로 무려 넉 달 만에 일어난 일인데요. 앞으로 이제 벌어질 일들 많은 생각들을 가지고 계시겠지만 지금은 앞을 바라보는 것과 함께 동시에 우리의 뒤를 또한 정리해보는 그런 시간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내란 국면을 어떻게 또 신속하게 확실하게 종식시킬 것이냐, 이 질문에 대한 답은 결국 우리 헌정 질서의 최상층부를 장악하고 있던 인물들이 어떻게 우리 헌정 질서를 망가뜨리는데 가장 중요한 일들을 해왔는가 부분에 대한 명확한 진단과 책임자에 대한 처벌 그리고 추궁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하겠습니다. 다시 만날 세계를 위한 로드맵 정준이의 토론, 그 내용을 가지고 시작해 보겠습니다. 시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 오늘 함께해 주실 토론 패널 소개해 드릴 텐데요. 내란 국면에서 학벌 문제로 상당히 고생을 많이 하셨던 분입니다. 최국 전 의원님, 모든 업보를 안고 이러저런 얘기를 많이 해주셨는데요. 안녕하셨습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아유, 학벌 때문에 고생 안 했는데. 뿌듯했지. 뿌듯하셨습니까? 서울법대 내란과의 실체를 온 국민이 아시게 돼서 예. 굉장히 뿌듯했습니다. 예, 그리고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이셨죠. 그리고 지금 조국혁신당의 검찰 독재 조기종식 특위를 맡고 계십니다. 이광철 변호사 모셨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이광철입니다. 예, 두 분 오랜만에 뵙는 건가요? 예, 실제로 만난 거는 되게 오랜만이에요. 네. 제가 이광철 변호사를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오리지널 전라도 사람인데 서울말을 너무 유창하게 해가지고. 아하, 예. 네, 한번 전라도 말로 씹으려 봐요. 우리 또 최 전 의원님께서 그 입담이 또 장난이 아니신데. 네, 원래 저 청와대에서 같이 일하실 때도 네. 이분이 이제 공직기강 비서관을 하셔가지고 네. 역대 공직기강 비서관들이 무겁잖아요. 검사 출신에. 예. 근데 공직기강 복무교육을 한번 하시는데 전체 청중을 들었다 놨다 하셔가지고 저분이 엔터테인먼트인가 공직기강 비서관인가. 공직기강이 잘 잡히던가요? 그렇게 하니까? 다 무너졌죠. 우리 민정수석실의 일은 우리 이광철 비서관님이 진짜 도맡아서 다 하시고 저는 이제 일하는 사람들 가서 괴롭히고 웃기고 다니는 것만 해가지고. 전 정부에서의 이제 민정이라고 하는 게 참 많은 그 뉴스에 소재가 됐었던 곳이죠. 예, 그리고 다 전과자가 됐죠. 낱낱이. 참 이게 권력 교체 과정에서 여러 가지 또 일들하고도 연계가 돼버렸는데 이게 단순히 이제 검찰 개혁 문제뿐만이 아니라 우리 공직 사회에 대해서 정말 경종을 울리는 사건들이 너무나 여러 가지가 맞습니다. 터져서요. 예. 거기에 계셨을 때 느끼셨던 바와 그때 한계도 또한 뭐 보셨을 테고요. 네네. 그 뒤로 또 무너지는 것들까지 또 보셨을 텐데 어떠셨어요? 저희가 청와대 근무할 때 민정수석실이 관장하는 기관을 기역자 기관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었습니다. 세칭 권력기관이라고 하는 게 희한하게 다 기역자로 시작하는 뭐 감사원, 국세청, 경찰청, 검찰청, 뭐 심지어 옛날 뭐 기무사 뭐 이런 것까지 다 기역자여가지고 국정원도 그렇고요. 그렇죠. 네. 국정원도 있고. 근데 그때 이 권력기관 개혁에 대해서 굉장히 시스템을 완비하고 제대로 이제 국민을 위해서 작동할 수 있도록 다시는 권력기관이라는 용어 자체가 좀 시사용어로서 소멸되도록 하는 게 저희의 소망이었는데 그 과정에서 어찌 보면은 그 여론의 오해를 산 면이 좀 있었죠. 물론 이제 언론이 그런 식으로 작동한 면도 있긴 합니다만은 그때 느꼈던 굉장히 깊은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이것들의 실체를 조금 더 명징하게 우리가 확실하게 알릴 수 있다면 참 좋을 텐데 그런데 그게 역설적으로 윤석열에 의해서 이렇게 낱낱이 다 까발려지고 알려지게 되는 것 자체가 또 어찌 보면 역사의 아이러니이기도 하지만 역사적 필연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저는 이번 이 탄핵 혹은 또 이 내란 세력을 진압하는 과정에서 한편으로는 제가 좀 뭐랄까 통쾌한 생각이 좀 들었었습니다.
그런 거죠. 그러니까 내가 뭐라 그랬어요. 서울법대 나온 애들 한날 1시에 모이라고 해가지고 묻어버려도 우리나라가 30%는 좋아진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 말씀하셨죠. 예, 그거 얘기 맨날 하고 다녔는데 그 전까지는 저거는 애가 삐뚤어져가지고 맨날 이렇게 한 맺혀서 남 저거 하는 얘기만 한다고 했던 분들이 진심으로 사과를 하시더라고요. 네. 당신 말이 사실은 굉장히 부드럽게 표현한 거였는데 우리가 그걸 몰랐다.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서울법대 내란과라는 거는 공식 시사 용어로 이제 정착이 된 것 같아서 예. 예, 창시자로서 굉장히 뿌듯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또 지켜보시는 심정이 있으셨을 텐데. 너무 좀 착잡하기도 하고요. 예. 우선은 국민들께도 많이 죄송하고 이런 윤석열 같은 좀 괴물을 사실은 철저하게 반공화적인 괴물이잖아요. 권력을 철저하게 사유화하고 또 자기의 가족과 측근들을 위해서만 사용했던 공화주의적인 문재인 정부의 후임자가 예. 반공화주의의 괴물덩어리 이 후임 정권을 만들었다는 게 너무 착잡하고 국민들께 죄송하고 이런 마음들이었는데요.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윤석열이 이제 자기 정체를 정말 극적으로 드러냈죠. 근데 저는 솔직히 윤석열이 19년 8월부터 그렇게 난동을 부릴 때부터 예. 저 인간의 말로가 저 실체를 드러내는 방식으로 자기 파멸될 것이다. 저는 사실은 좀 생각했습니다. 그렇죠. 하나만 덧붙이자면 예. 저는 가장 큰 쓰라림이 문재인 정부가 국민들로부터 적폐청산이라는 거를 가장 큰 과제로 요구받고 그렇죠. 출범했던 전부였습니다. 예. 그 과정에서 개헌이 그 당시 후보들의 공통 공약이었고 또 문재인 정부가 최초에 이제 개헌안을 또 완성을 했었었죠, 초반에. 예. 근데 이제 그거를 언제 그랬냐는 듯이 다 지금 폐기를 해버린 상황이었고 지금 이제 헌정질서가 이렇게 파괴되는 상황을 봤는데 이 과정을 겪으면서 야, 대한민국의 공직자라는 사람들이 단 한 번이라도 헌법을 자기 자신이 지켜야 될 최상의 가치로 놓고 생활을 해봤을까? 단 한순간이라도 생각을 해봤을까? 이런 회의감이 너무 들더라고요. 이번 국면에서 이 자들이 하는 걸 보면서 예. 헌법은 진짜 휴지 조각으로 생각하는 자들이었구나. 참 너무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법을 공부한 사람으로서. 예, 헌법 말씀을 하셨으니까 이게 또 일반 법률의 상위 법으로서 이제 헌법이라고 하는 거는 예. 사실 헌법적 정신이 제일 중요한 부분이고 그럼요. 예. 이 헌법에는 저는 법 기술이 끼어들 여지가 없다라고 맞습니다. 생각을 하는데 예, 예. 헌법을 바라보는 눈도 그냥 마치 그냥 형법 일부들을 다루듯이 예. 그렇게 바라보는 느낌이 확실하게 났거든요. 그 헌법이라는 것이 무너지게 되면은 그냥 국가라는 게 사라지는 거잖아요, 사실은. 그렇죠. 예. 그런데 그 헌법을 대하는 태도나 이런 것들을 소위 법을 공부했다는 법비들이 앞장서서 다 망가뜨리고 있었단 말이죠. 네. 특히 중간에 있었던 우리 지규현 판사에 의한 윤석열 탈옥 사건, 이것이 시민들한테 준 충격이, 그러니까 당신들 맨날 무슨 법에 따르면, 판례에 따르면, 원칙에 따르면 이런 일은 불가능하다라고 하더니 세상에 불가능한 일들이 어딨냐. 법비들이 법 기술을 활용하니까 뭐 다 무너지는구만. 그러면서 이 4월 4일 파면 선고 기일이 지정되기 전까지 얼마나 많은 분들이 정말 불안과 공포에 떠셨습니까? 네. 그게 우리 헌법 질서가 무너졌다는 가장 큰 확증이거든요. 네. 이게 이제 정말로 국민들이 믿고 의지하는 때가 없어지는 거구나. 네. 그게 너무 참혹했죠. 예. 그러니까 제가 이제 법 전공하시는 분들하고 이제 저희 언론법 관련해서 이제 논의를 하다 보면 법은 규범이다에 대한 확고한 믿음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렇죠. 예. 그리고 그 규범이기 때문에 그 규범을 되게 이렇게 장난스럽게 다루면 안 된다. 네.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이번에 일반 법률에 대한 규범성도 무너졌을 뿐더러 네. 최고 규범으로서 헌법이 사회에게 규범적 어떤 기준으로서 자리하고 있나? 라고 하는 느낌이 들 정도였었어요. 대표적인 표현이 그거였죠. 헌법은 위반한 게 맞다. 네. 그렇지만 그러니까. 그걸 헌법재판소가 와. 근데 이제 저도 이제 법률가로 살아오면서 그 전부터 우리 사회의 법률가나 권력자들에게 공통적으로 제가 갖고 있었던 문제인식은 네. 이 법치주의 개념을 굉장히 이 오도되게 사용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그 법학을 공부하는 법대 1학년 학생들 교과서에 나오는 얘기인데요. 예. 법치주의라는 것은 국민들 혹은 피지배자들 법 잘 지키라는 주의가 아닙니다. 그렇죠. 예. 그런 의미의 법치는 사회가 만들어져서 법이 생긴 이래로 계속 있어 왔어요. 근데 그러한 법들을 가지고 지배층이나 국민들을 무자비하게 탄압하고 인권을 유린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시민혁명의 과정에서 물론 영국 같은 경우는 그 이전에 마그나 카르타부터 도입되었지만 권력을 쥔 사람들이
법을 함부로 남용하지 마라. 그래서 권력을 행사하는 요건과 내용과 절차를 법에 정해진 대로 해라. 네. 그래서 그 법이 만들어진 입법 취지를 권력자들이 달성해라. 사실 이게 법치주의거든요. 근데 우리 사회의 권력자들이나 법률가들의 법치주의는요. 나는 안 지켜도 된다예요. 네. 그 대표적인 사람이 윤석열이고요. 네. 네. 윤석열의 법치에 대한 이중성은 뭐 이루 말로 할 수 없죠. 뭐 이 자리에서 굳이 말할 것도 없고요. 이 법치주의에 대한 법률가들, 권력자들의 왜곡된 인식이 저는 정말 이번에 드라마틱하게 폭로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많은 분들이 다 상식이 이제 복원될 거라고 기대를 했지만 계엄 해제 이후로 이제 탄핵 소추까지 가결까지 되면서 헌법재판소에서는 뭐 이건 너무나 명백한 거기 때문에 굉장히 비교적 짧은 시간 안에 헌법을 제자리에 돌려놓는 결정을 해줄 것이다. 그렇죠. 라고 이제 기대했고 기대했죠. 그러니까 그 힘든 상황에서도 버틴 거잖아요. 예. 너무나 명확한 사건이었기 때문에 또 예. 더 확실하게 기대를 한 거죠. 근데 막 중간에 흘러나온 이야기부터 해서 한독수에 대한 기각이라든가 네. 그 사유들을 보면 네. 이분들도 아닌 것 같은데 네, 네. 이런 생각을 들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역사적 맥락을 네. 빼놓고 생각하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이광철 변호사님이 말씀해 주신 그 법치주의에 대한 오해, 이게 네. 어디서부터 비롯됐나를 생각해 보면 사실은 한국하고 일본이 과거 독일의 그 비스마르크 프로이센 때부터 시작된 그 법실증주의, 네. 또 나치 정권을 통해서 강화된 그 법실증주의가 세계적으로 좀 괜찮은 나라 중에서 유일하게 살아 숨쉬는 나라거든, 한국하고 일본이. 네. 그러니까 많은 지식인들이 그 얘기를 하잖아요. 악법도 법이라는 말을 소크라테스가 한 적이 없는데 그거를 오도해서 사용하는 세계 두 나라가 일본, 한국이란 말입니다. 네. 이제 뿌리를 사실은 그 나치하고 일본 시절에 그 국민에게 법을 강요하면서 법을 회초리로 사용했다, 채찍으로 사용했다, 여기에 두고 있는데 그게 우리가 현대사를 거치고 이런 민주화를 달성했다고 하지만 공직을 맡은 사람들, 특히 법조인들 사이에서는 근본적으로 반성되거나 검토되거나 책임을 물어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친일청산을 우리가 못해서 이 지경이 됐다라고들 많이 얘기를 하는데 그 친일청산이라고 하는 것도 법조의 영역에서는 과거 일본 놈들이 했던 판사, 검사 밑에서 서기를 했던 사람들이 해방정부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떠나는 일본 총독부에다가 강력하게 요구해가지고 자기들이 변호사 자격을 얻는 방식으로 그 공백을 메꿉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일제청산, 무슨 친일청산 이런 것들을 얘기할 겨를도 없이 그대로 그냥 그거를 답습하고 반복하고 심지어 법 제도까지도 우리가 한참 동안 의용민법, 의용헌법으로 해가지고 일본 민법하고 형법을 정부 수립 이후에도 거의 10년 넘게 계속 적용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작용이 이번에 정말 이렇게 뼈저리게 극명하게 나타나는 거 아닌가. 지금 최강욱 전 의원님 말씀에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인데요. 이제 우리가 윤석열 파면 이후에 이 국면들을 정리하고 다음 우리 대한민국이 좀 더 튼튼한 대한민국으로 나가는 핵심적인 과제가 지금 이러한 체제들을 좀 잘 정리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예. 저는 그런 점에서 이제 지난번에 야 5당이 원탁회의를 출범할 때 그때 야 5당이 합의한 것이 반원특위를 예, 설치하기로 했거든요. 이제 그게 말씀하시는 분에 따라서는 과거에 반민특위에서부터 역사적 연원을 찾는 그렇죠. 분도 계시고 지금 저조차도 우리 법조인들, 고위 법조인들의 민낯이 이 정도인지는 저도 사실은 생각을 못한 부분이 있는데 이런 좀 한 번도 청산되지 못한 이런 법률적인 소위 말하면 법비들의 이런 농간들 예. 또 그 과정에서 대한민국을 법치주의를 오도해왔던 사람들을 정확하게 실상을 밝혀내고 정리해내는 것이 이 국면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요. 사실 그런 점에서 이제 문재인 정부가 적폐청산을 국정과제 1호로 삼고 했었는데 예. 이제 사실 그 작업이 좀 미진하고 아울러 그 적폐청산의 칼날을 윤석열에게 쥐어준 것도 사실은 좀 비판적으로 평가받아야 할 대목이라고 좀 스스로 성찰하고 있습니다. 참 아이러니한 게 과거에 육법당이라고 육사 출신들이 쿠데타를 하고 서울법대 출신들이 그걸 정당화시킨 논리를 만들어내는 그러니까 위아래가 이제 이번에 바뀐 거잖아요. 네. 예, 서울법대 내란과가 위로 올라가고 군을 이제 끌고 육사 가고. 반란과가 밑에 예. 들어가는 이 일이 생겼는데 그러니까 이 뿌리가 굉장히 깊고 견고했었는데 우리가 민주화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이거를 근본적으로 바꿀 생각을 하지 못했었어요. 네. 그러니까 제가 대중 강연을 하게 되면 그 말씀을 참 많이 드리는데 정부 조직도를 보시면
이제 행정각부가 있고 네. 행정각부의 장들이 국무위원 아닙니까? 그 밑에는 다 외청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 제가 그렇게 여쭤봐요. 지금 행정안전부가 있는데 그 밑에 외청인 소방청의 소방관들이 특정직 공무원으로 계신다. 네. 그러면 행정안전부의 국장의 80% 이상은 다 소방관으로 채워야 된다. 라고 한다면 네. 그게 가능합니까? 그럼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하신단 말이에요. 음. 그런데 법무부의 외청인 검찰청 출신 소속의 검사들은 80% 이상을 당연히 법무부를 채워야 되는 걸로 네. 주장하고 심지어 언론도 그거를 정당성을 부여하고 국민들도 당연히 그래야 되는 거 아니야? 이게 이제 군사독재의 가장 깊은 뿌리죠. 네. 네. 그동안에 군사독재가 본인들의 어떤 그 정당성 없는 권력에서 오는 불안함이라는 게 있었잖아요. 예. 그거를 제거하기 위해서 물리적 폭력으로서의 국방부, 합법적 폭력을 장악하고 있는 법무부, 여기를 기형적인 구조로 운용을 해왔단 말이에요. 딱 이 두 개 부서. 네. 근데 저희가 청와대에 있을 때 보면은 정말 이상한 짓들을 하는 부서들이 이렇게 특징적으로 나오는데 그게 대표적인 게 국방부 법무부였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냥 너무나 명확한 사례가 제어 업무 분야에서 보자면 청와대 인사검증팀이 고위공직 후보자들에게 인사검증을 위한 인터뷰 전화를 건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 전화를 받는 사람들은 총리 후보자조차도 굉장히 긴장하고 떨게 됩니다. 네. 그렇잖아요. 자기 일생의 모든 거를 검증받는 순간인데. 근데 그 전화를 받고 거기다가 반말짓거리를 하는 직종이 딱 두 개가 있었어요. 그게 누구나 예상하시는 검사. 그다음에 또 하나가 군인 준장들. 예. 그러니까 근데 대령 때 있다가 준장 별을 하나를 달면 뭐 몇십 가지가 바뀌네, 몇백 가지가 바뀌네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세상이 요만해 보였던 거예요. 예. 그런데 세상에 그거를 청와대 인사검증이 전화를 하는데 왜? 뭔데? 이러는 게 딱 그 두 직종이거든요. 예. 너무너무 신기한 일이에요, 이거는. 예. 그래서 이것들이 왜 이럴까? 그렇게 해서 따져보면 이게 다 쿠데타를 일으키고 그걸 뒷받침했던 거기에 뿌리가 다 있었던 겁니다. 이게 이번에 다 드러났다. 그러면 이 부분을 이제 연결해서 짚어보죠. 지금 내각, 그러니까 지금 한덕수, 최상목, 뭐 이주호 이런 식으로 이제 이어진 이른바 이제 그 권력 서열, 승계 서열로 이어지는 이 내각이 계엄을 저지하지도 못했을 뿐더러 그리고 계엄 이제 해제 이후에 벌어지는 국면에서 일종의 대행 체계를 만들어가는데 그거를 어떻게든 기존의 어떤 후과를 그래도 좀 줄여가면서 하는 방식으로 가지 않은 채 그냥 또 다른 윤들이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였잖아요. 네. 네. 이 본질적인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지금까지 두 차례 대통령 탄핵 시에는 적어도 내각의 책임을 물을 만한 사유는 없었잖아요. 그랬죠. 그 박근혜 탄핵 같은 경우에 일부 부처의 뭐 문체부라든지 이런 잘못들이 있었고 어쨌든 내각이 전체가 다 그 대통령의 탄핵 사유에 가담하거나 그런 적들이 없었는데 예. 이번에 이제 그렇게 됐단 말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헌법적인 시스템화에서 대통령이 탄핵되어 가지고 직무가 정지되면 총리가 1순위고 네. 총리가 이제 부재시나 이번처럼 또 탄핵이 되면 기재부 장관, 이제 기재부 장관 경제부총리, 네. 그다음에 교육부 장관 부총리 이런 순서로 가는데 그 사람들이 모조리 다 이번 내란 사태를 막지 못했거나 일부 또 최상목처럼 책임이 쪽지를 있네. 받아가지고 비상입법기구에 대한 예산 확보라는 걸 받니 못 받니 하는 과연 그들이 그 권한대행으로서 어떤 정당성을 가지고 국민들에게 지도력을 행사할 수 있겠습니까? 이 비상한 헌법적 사태 아래에서. 네. 그리고 또 하나는 그런 대통령을 탄핵해놓고 아까 말씀하셨던 그런 법비들에게 사실상 네. 그 탄핵 여부에 대한 것들을 맡겨놓다 보니까 이렇게 많은 국민들이 오랜 기간 지금 고통을 받고 헌정 체제가 공격받고 위협받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차제에 적어도 그러한 상황들에 대해서 대통령에 의해서 내각과 함께 탄핵 사유들이 있을 때는 그런 국면에 있어서는 국회의장을 중심으로 한 국회가 국정을 좀 이끌어 가도록 임시적으로 예. 그리고 빠르게 질서들을 회복하게 하고 또 그러한 사유들로 인해서 적어도 대통령이 탄핵되는 국면에서는 그 대통령을 선출했던 국민들이 파면 여부도 결정할 수 있도록 저는 하는 것이 차제에 좀 개헌상의 반영이 반드시 되어야 될 걸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이제 내각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내란 국면에서 한 발 걸쳐 있었기 때문에 생긴 자기 이익의 문제. 또 다른 면에서 이제 우리 지금 헌법의 이제 설계 과정상의 약간의 결함의 문제 이 두 가지를 좀 짚어주신 건데 어떠세요, 최 의원님? 근본적으로 저는 이번 이 사태가
이 대한민국이 민주공화국인가 네. 하는 거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졌다고 생각합니다. 네. 민주공화국이라고 하는 것은 시민들이 주권자로서 권력을 가진 유일한 존재고 시민들이 그 권력을 통해서 위임한 권한 내 안에서 공직자들이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 책임을 다해라. 그리고 국군의 사명은 대한민국의 영토만을 지키는 게 아니라 대한민국의 헌법 질서를 수호하는 것이다. 라는 것이 대한민국 헌법에 담긴 민주공화국의 정신인데 이게 이제 철저하게 망가지고 부정됐단 말이죠. 네. 그러니까 이건 왜 이랬을까? 대한민국이 만들어왔던 그 관료 체제라고 하는 것이 출세주의하고 연결이 되면서 그 자리에 가는 사람들이 어떤 헌법적 원칙 하에서 내가 부여받은 권한은 무엇이며 내가 지켜야 될 책임이 무엇인가를 생각하기보다는 가문의 영광이고 집안의 자랑이고 그 자리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한테 은덕을 베풀어서 집안을 일으켜야 되고 뭐 이런 식으로 교육을 받고 성장해온 사람들이 지금 국무회의 구성원으로서 앉아있거나 군 지휘부의 사령관이랍시고 자리를 차고 앉아있거나 대법관이네 헌법재판관이네 하고 앉아있거나 혹은 국회의원으로서 집권 여당의 일원으로서 있거나 이게 지금 현실이란 말이죠. 그간에 시민들하고 괴리된 이 사람들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어차피 시민들은 우리가 무슨 일을 벌이고 우리끼리 사이에서 뭔 일이 벌어지는지를 모른다. 어차피 저 사람들은 우리가 다스려야 되는 사람들이고 우리끼리 세상을 이끌어가는 거고 우리가 세상의 질서를 만드는 거다라는 관념들을 자기들끼리 굉장히 공유해 왔어요. 그게 이제 대표적인 게 앉아가지고 본인들을 일종의 뭐랄까 그 존칭처럼 농담 섞인 존칭처럼 호칭하는 게 영감대감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것들은 왕조 시대의 귀족으로서 자기들의 정체성을 생각하고 있는 것이지 민주공화국에서 시민들에 대한 봉사자로서 일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헌법재판소 재판관이라는 사람들이 앞장서 가지고 헌법이 흔들리는 상황을 방치하면서 국민들을 불안하게 하고 국회 경비대라는 직책을 가진 사람이 국회의원은 국회를 못 들어가게 막고 반란군들은 국회 안으로 들어가게 안내를 하고 이런 일이 벌어지죠. 예.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묻는 시민들을 향해서 상부의 지시가 있었다. 나라의 혼란을 내가 예방하려고 그랬다. 이런 말 같지 않은 소리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우리가 이제 새로운 공화국을 준비해야 될 시기가 왔고 과거 6공화국 헌법이 6월 항쟁의 결과물로서 가장 염두에 뒀던 것이 군사독재의 부활을 저지하는 것. 여기에 사실은 중점을 뒀단 말이죠. 당시 시대적 과제가 그거였으니까. 근데 그때 설계해 놓은 그 제도의 한계를 그때 만들었던 어떤 군사독재 제거라는 권력의 공백이 생기니까 그거를 법비들이 채워가지고 이 혼란을 지금 일으켰기 때문에 이거를 근본적으로 이제 바꿔내는 작업을 우리가 해야 된다. 저는 하나 더 덧붙여서 네. 말씀드리면 뭐 많은 과제들이 있겠는데요. 저도 법률가지만 87년 헌법 체제에서 가동되어진 이 노태우 정부 이래로 보면 법률가들에게 너무 중요한 권한을 그렇죠. 너무 많이 주고 있습니다. 네. 재량도 너무 넓고. 예. 그게 물론 이제 헌법재판소가 지금까지 물론 일부 행정수도 이전이라든지 이런 데서 많은 비판을 받는 결정들을 하기도 했지만 대체로 보면 6공화국 그 출범 이래 87년 헌법체제가 지향했던 가치에 비교적 충실하게 지금까지 기능해왔고 예. 또 헌법재판소가 은연중에 87년 헌법의 그렇죠. 옥동자자 네. 뭐 이런 평가도 받았거든요. 근데 이제 사실은 문재인 정부 이래 뭐 여러 가지 사법적 판단들을 보면 뭐 저나 우리 최강욱 의원님도 다 형사재판에 기소가 되어서 재판을 받아봤지만 예. 굉장히 사실 인정이 자의적이고요. 그러니까 이 분들이 고위법관들이요. 자기가 결론을 뭐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중요한 재판에 있어서는 결론을 정해놓고 그 결론 인정에 장애가 되는 사실들은 빼버려요. 그냥 증거에서. 예. 그리고 뭐 증거 능력이든 뭐든 어쨌든 간에 빼버리고 자기 결론에 부합하는 사실들만 인정하거든요. 이게 법원이나 검찰이나 경찰이나 소위 말하면 수사나 조사를 하는 모든 기구들의 공통된 장난질의 첫 번째입니다. 예. 감사원도 그런 것들이 너무나 많이 이번에 누적이 되었고요. 그리고 그걸 가지고 법적 기술로 장난질을 하는 거죠. 정말로 이게 자기가 결론 내는 게 어렵다 그러면 시간을 끌어버려요. 적어도 이렇게 선출직 공직자를 직에서 파면하는 정도. 그래서 공동체의 이 존립에 관련된 내용들은
주권자인 국민들에게 직접적으로 의사결정을 묻거나 국민투표처럼. 아니면 적어도 대의기관인 국회가 결정하는 것으로 예. 이렇게 해 나가야지 법률가들에게 나라의 운명을 맡기는 것은 그 사람들이 사실 국민들께 무슨 권한을 얼마나 직접 위임을 받았습니까? 예. 다 임명장 받은 사람들인데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따져가지고 다 권한을 회수하고 국민이나 적어도 직접적 신임을 받은 국회로 권한들을 좀 이관해가는 작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예. 저는 봅니다. 그 이후에 이제 어떤 개선 작업이 필요할 것인가 뒤에서 다시 한 번 더 얘기를 해보고요. 일단 이 내란 전후의 문제에 대해서 이 책임의 범위를 한번 좀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하나는 이제 윤석열의 주도로 이루어진 내란의 공범 내지 공모자라고 부를 수 있는 집단들이 있을 테고요. 예. 내각의 다수거나 또는 일부 또는 국방부 뭐 이런 데들이 이제 있을 테고 그다음에 내란 이후에 이게 이제 탄핵으로 어쨌든 넘어가면서 그래도 이제 정상 궤도로 갈 거라고 생각했을 때 뭐 직위원 판사의 어떤 결정이라든가 이런 거로 드러났듯이 검찰의 어떤 행보라든가 이런 것처럼 내란 종식을 막아 나선 자들, 예. 사후적 공모자들이 또 예, 있을 거 아니에요. 네. 이 부분이 동일하게 겹쳐지는 영역도 있고 약간 좀 다른 영역도 있을 텐데 거기에 대한 이제 그 범위를 한번 좀 짚어주시면 어떨까 싶거든요. 어떠세요? 자기를 출세시켜준 사람에 대한 맹목적인 복종. 예. 이게 이제 계엄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너무 많이 드러났죠. 근데 뒤늦게 후회하는 사람도 있고 여전히 뻔뻔한 사람도 그렇죠. 있고 후회하는 사람은 굉장히 소수고 뻔뻔한 사람들이 대다수란 말이죠. 왜 그럴까? 저자들은 어떤 자기한테 자리를 주는 사람이 있으면 어떤 인간의 존엄성이라는 것 자체를 그냥 포기해버리는 사람들이다. 그러니까 유유상종이라는 말이 딱 표현하는 게 맞구나. 예. 그러니까 윤석열 한 사람의 어떤 개인적인 과오나 악성이라고 우리는 받아들이는 사람들도 있지만 정작 스스로 지배 세력의 일원이라고 생각하는 자들은 그 윤석열을 통해서 자기의 민낯을 봤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국민들에게 이렇게 낱낱이 까발려지고 이것이 그 위치를 잃게 되는 것이 너무나 불안했던 것 같고 그거를 저지하는 것은 예. 단지 이건 윤석열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문제다. 라는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예. 네. 그것이 이번 국면을 통해서 그래도 국민적인 어떤 공감대를 얻게 됐다라는 게 저로서는 굉장히 큰 소득이라고 생각하고 그 윤석열의 정말 역사적 공로라고 생각합니다. 단순히 그냥 검찰 하나를 정리하는 걸 넘어서서 윤석열이가 대한민국 구체제의 그냥 악성 세포들을 다 걷어낼 수 있는 단서들을 다 제공해 줬기 때문에 예. 그럼 애초에 이제 시작 자체는 이제 인사권자에 대한 거의 맹목적 충성, 네. 나에게 이익을 주는 자들. 예. 근데 그 이후는 이제 그 충성을 넘어서서 이를테면 한덕수 대행이나 최상목 대행들이 지속적으로 거부권을 행사하는 예. 방식이라든가 헌법재판관 임명하지 않고 그냥 완전히 늦추는 방식이라든가 검찰 이제 심우정이 항소를 포기하는 그런 과정이라든가 직위원 판사에 의한 그런 결정이라든가 특히 국민의힘이 이 독자적 정당으로서 이제 기능을 하는 게 아니라 결국은 이제 내란을 옹호하고 뭔가 이렇게 어떻게든 시간을 끌고 이런 방식으로 작동한 거. 이게 이제 보시기에는 같은 이익 공동체로서 어쨌든 뭐 국가를 망가뜨리더라도 그렇죠. 그거를 최대한 돕는 게 필요하다라고 판단을 했다. 그러니까 120년 전 을사년에 그 나라를 팔아먹던 것들이 보이는 행각과 120년 이후 을사년에 지금 보이는 행각이 시민들이 그런 말씀 많이 하셨어요. 내가 그때를 생중계로 지금 보고 있는 것 같다. 너무너무 맞는 말씀이잖아요. 복장만 바뀐. 저도 12월 3일 저녁을 지금 돌이켜보면 정말 끔찍하거든요. 그때 어디로 가야 되는 거 아닌가. 그래서 사실은 국회 앞에 그렇게 국민들이 모이시고 또 의원들이 다 국회로 달려가는 모습을 보면서 저도 정말 감동을 받았고 계엄 해제 결의가 되었을 때 제가 참 우둔했다는 생각이 드는데 신속하게 이 사태가 정리될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중대한 헌법 위반이 인정될 거고 대통령 바로 탄핵될 거고 이 상황이 정리되고 곧 조기 대선 체제로 가면서 지금의 이 윤석열 같은 이런 괴물이 이 계엄을 통한 비상계엄을 발동할 수 있기까지의 이런 체제를 뒷받침했던 검찰 체제라든지 또 우리 사회 기득권 체제들이 이번 대선 국면을 통해서 또 개헌이라는 문제가 되면 그렇게 될 걸로 생각을 했는데 세상에는 빛과 그림자가 있다는 게 이렇게 많은 고통들을 겪었지만 이러한 정말 나쁜
우리 기득권 체제에 악성이 이렇게 있다라는 게 온 국민들이 이제 다 아시게 됐어요. 이번에 사실은 정말 제 눈길을 끌었던 신스틸러는 권성동 우리 네. 의원이셨어요. 뭐 이분도 우리 저 서울법대 내란과를 나오시진 않았지만 예. 뭐 집권 여당에서 윤석열의 친군이 해가지고 엄청 광을 팔았던 분이잖아요. 지금 원내대표하고 있고. 근데 이분이 뭐라고 그랬냐면 지난번에 체포영장 발부했던 서부지법의 이순영 판사들어 뭐 엄청 뭐라고 그랬잖아요. 뭐 좌파 우리법 연구회. 예, 예. 근데 이 양반이 2018년도에 그 강원랜드 사건으로 기소되었을 때 권성동에게 무죄 판결 내렸는데 예. 이분이 그때 권성동이 이 판사에 대해서 뭐라고 그랬냐면 여러 가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사법적 정의를 세워준 데 대해서 경의를 표한다. 예. 이랬거든요. 예. 그러니까 정말로 국민들을 우습게 하는 거죠. 예. 국민들을 정말로 개돼지라고 여기지 않는 한. 아니 권성동은 박근혜 탄핵 심판 때 탄핵 소추 위원장으로서 그렇죠. 지금 저들이 윤석열을 옹호하기 위해서 구사했던 논리를 일일이 반박하고 그걸로 인해서 박근혜 파면을 이끌어냈던 당사자예요. 그런데 언제 그랬냐는 듯이 저렇게 뒤집는 모습. 이것이 그냥 하루 이틀의 문제가 아니라 예전에 공직사회에서 말입니다. 자기들끼리 통용되는 은어가 제가 기억나는 게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가 쪽팔림은 순간이고 자리는 영원하다라는 게 있어요. 예. 잠깐 창피하는 것만 감수하면 이 자리를 내가 얻어가지고 자자손손 대대로 잘 먹고 잘 살 수 있다. 그러니까 지금 나타나서 국민들 염장을 지르는 저 이상한 짓들을 하는 사람들의 선대를 보면 다 예전에 독재 시절부터 또 일제 시절부터 한 자리 차지하고 부역했던 자들의 다 후손들입니다. 대부분이. 아주 가깝게는 전두환 때 호위호식했던 사람들의 자식들이 지금 국힘의 의원이 됐거나 거기에 사위가 됐거나 예. 뭐 그 사위가 의원이 됐거나 자식들이 의원이 됐거나 이런 식이었단 말이죠. 또 하나로 이 자들이 공직생활의 모토로서 중앙공무원 교육원 같은 데 모여서 교육받을 때 장난처럼 그 회식을 할 때 건배사로 얘기하는 게 SSKK였어요. SS 그러면 KK하고 답을 한다. 네. 시키면 시키는 대로 까라면 깐다. 이게 제복을 입은 사람들한테만 있었던 게 아니라 네. 공직사회에서도 통용되는 자기들만의 어떤 문화이고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 질서가 유지된다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권한을 갖게 되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것만이 중요하지 그로 인해서 벌어지는 여타의 과정들에 대해서는 국민들은 기억하지 못한다. 근데 그런 점들이 다행히 윤석열이 덕분에 김건희 덕분에 이번에 너무나 많이 국민들한테 보여지게 돼서 참 통쾌하고 다행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이제 제가 그 청와대에서 일하면서 참 여러 번 많이 느꼈던 게요. 저런 공직사회 관료들의 내심의 생각이 SSKK가 예. 굉장히 선별적으로 작동합니다. 그거는 그렇죠. 국힘류의 정당이 집권했을 때는 예. 철저하게 SSKK고요. 민주당 정부가 집권했을 때는 전혀 안 그렇습니다. 예. 절차를 따지고 저항합니다. 특히 검찰은 제가 일을 하면서 어떤 이제 점잖게 비유하는 분들은 그렇게 비유합니다. 국힘류의 정당은 이웃집 사는 형이고 민주당 정부는 멀리 떨어져 사는 삼촌이다. 그러니까 가까이는 이게 이제 함의하는 거는 그거죠. 헌법적 질서나 체계로는 민주당 정부가 더 맞는데. 예. 근데 오랜만에 보면 이게 좀 대면대면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좀 낯도 설고 뭐 와가지고 뭐 또 삼촌 오면 잔소리만 해요. 똑바로 해라. 네. 뭐 과거에도 잘못한 거 들춰내자. 네. 그러니까 싫어요. 근데 옆집 형은 안 그러거든요. 맨날 만나가지고 둘이 나쁜 짓도 하고 맛있는 거 나눠 먹고. 맛있는 것도 나눠 먹고. 공직사회가 민주당 정부를 바라보는 관점이나 이런 게 여러 가지 것들이 깔려 있는데요. 우선은 바탕에 깔려 있는 가장 지배적인 정서가 경멸입니다. 아, 저것들 선거 한번 잘해가지고 이번에 정권을 차지했는데 저것들은 근본도 없고 이 완전히 천한 것들이야. 이런 게 태도는 정중하지만 어렵지 않게 느낄 수 있습니다. 특히 힘 있는 부처가 그래요. 경제부처, 기재부는 말할 것도 없고요. 사소한 것들도 한번 꼬장을 부리기 시작하면 이게 좀 대책이 없습니다. 예. 뭐 사실은 이제 그런 점들이 그동안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정부 들어서 사실은 너무 많고요. 검찰이 조국 장관을 그렇게 난도질할 수 있었던 것도 바로 그런 민주당 정부에 대한 깔보는 정서가 예. 있었던 거죠. 그러면 이거를 짚어보죠. 예전에 이제 문재인 정부의 적폐청산 국면이라고 하는 게 이제 적폐라고 하는 말로 표현이 됐지만 뭐 구체적으로 국정농단하고 연계됐던 그렇죠. 것들이고
권력기관 개혁의 형태로 보통 이제 표현이 됐는데 한 절반 정도 예. 진행되다가 이제 멈춘 게 됐는데 그때는 그래도 뭔가 처음 맞는 대통령 탄핵이라고 하는 초유의 국면에서 이 사람들이 이제 원하고 희망하는 게 있었는데 그리고 저항하는 정당성도 좀 약했었고요. 근데 지금은 이제 아마 사람들이 많이 당황하는 게 저항하는 모습이 이미 드러나 있잖아요. 예. 결론도 안 났던 상태에서 과연 일단 어떤 내용을 명확하게 책임으로 물을 것이냐. 예. 아마 이거를 그렇다고 우리가 재판 과정, 예전에 국정농단 그 재판 과정처럼 검찰의 힘, 재판부의 판결 이걸로만 이제 할 수는 없기 때문에 방법도 되게 중요할 텐데 어떤 내용을 일단 명확하게 책임으로 물어야 될 것이냐. 이 부분을 일단 먼저 좀 짚어주시고 그 이후에 그럼 그 방식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이걸로 한번 이어가 보도록 하죠. 권력기관 개혁이 적폐청산의 제1과제로서 등장할 수 있었던 거는 나름 그 공직자들에 대한 신뢰가 일정 부분 있었어요. 네. 그러니까 권력자가 대통령이라는 이유로 사적으로 권한을 남용해가지고 이득을 챙길 때 니들이 공적인 지위에서 왜 그거를 견제하고 감시하고 처벌하지 못했느냐. 일 똑바로 해라. 그렇게 할 수 있게 해줄게. 이게 이제 권력기관 개혁의 모습이었단 말이죠. 그때만 해도 우리가 순진했던 거죠. 그러니까 사실 알고 보면 다 한통속이었는데 이번에 이제 그게 다 드러나 버린 거잖아요. 그러면은 이자들은 결국은 윤석열이가 그토록 그 강조했던 카르텔의 일원이었다라고 하는 거. 이게 이제 확인이 된 것이고 실제로 그렇게 작동했기 때문에 권력에 따라서 SSKK가 통하느냐 안 통하느냐의 모습으로 이게 발현이 되는 거고 그거는 청와대에서 일했던 사람들의 그 이후의 모습을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상대적으로 독재에 가까운 정권에서 청와대에서 무슨 일을 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은 그 경력을 바탕으로 어떤 자리든지 가가지고 호의호식 할 수 있는 길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근데 저 207 변호사나 저를 보시더라도 나름 굉장히 그 고위직에 있었던 사람들인데 예. 어디 갈 데가 없고 할 게 없어요. 예.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 기득권 세력의 이제 민낯인 것이고 그러면 이거를 이제 뿌리를 뽑는 방식은 결국 국민의 감시에 직접적으로 놓이는 기관들을 통해서 이걸 주도해 나가야 된다. 예. 굉장히 다행스러운 것은 지금 국회에서 압도적인 의석을 민주개혁 진영이 가지고 있고 문재인 정부의 출범 때와는 다른 거죠. 그리고 그 압도적인 의석을 바탕으로 또 여러 가지 정치적 효능감을 국민들에게 보여준 22대 국회의 성과가 있었고 뭐 계엄령도 해제시키고 뭐 담도 넘어다니고 막 이랬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어떤 국민적인 신뢰를 바탕으로 해서 이제는 기존의 권력 기관이라고 소위 말해서 그 건방을 떨던 자들이 고개를 쳐들 수 없는 상황은 어느 정도 만들어진 것 같으니까 예. 다음 정부를 맡을 사람들의 확고한 의지만 있으면 어떤 그 예를 들면 특검법들이 지금 다 발의돼 있고 이슈별로 다 정리돼 있잖아요. 뭐를 해결할 것인가가.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기존의 그런 그 권력기관에 의지하지 않고 실제로 시민의 눈치를 보면서 일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어야 될 것 같다. 또 그거에 최대한 집중을 해야 될 것 같다라는 거 하나와 그다음에 그거에 더해서 어차피 또 언론을 내서 그 족벌 언론을 내서 또 장난을 칠 거란 말입니다. 네. 무슨 뭐 사회가 혼란해지네, 뭐 예전에 이렇게 안 한다고 해놓고 독재네,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할 텐데 이자들이 지금 이 내란 국면에서 보여준 행각을 그대로 다 정리했다가 그대로 되돌려줄 필요가 있다. 니들이 과거 윤석열 정부에서 이런 일이 있었을 때 어떤 태도를 취했는지 이런 점들에 대해서 국민들이 이번에 사실은 보면 그 이중성에 대해서 아주 치를 떠셨잖아요. 그런 것들을 좀 확실하게 인식시켜주고 그리고 주어진 권한은 그 시민들을 믿고 최대한 민주공화국을 수호하는 차원에서 행사해야 된다. 그러면서 다행히 이 내란죄의 공범들로 가담한 자들이 너무나 많고 예. 그다음에 내란죄는 공소시효도 없기 때문에 예. 윤석열이가 하여튼 큰 역사적 공로를 또 세웠다. 우리가 이 국면을 뭐 내용과 이제 방식으로 그렇죠. 말씀하셨잖아요. 네. 근데 내용은 저는 크게 한 3가지 정도라고 네. 생각합니다. 지난 이제 윤석열 정부 때 많은 일들이 묵혀 있습니다. 예. 뭐 예. 저희들이 다 국민들이 기억하실 거예요. 뭐 예를 들면 도이치모터스 사건이라든지 김건희 일가의 뭐 양평 고속도로 문제라든지 이런 권력을 가지고 사유화했던 권력자들의 문제, 뭐 최혜병 사건이라든지
뭐 거기에 관련자들에 대한 이제 이 권력자 그룹이 있는 거죠. 근데 두 번째는 이런 사건들을 가지고 장난을 친 이 기억자 기관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 대표적인 게 이제 검찰이 있고 두 번째 감사원이 있고요. 특히 특히 감사원은 정말 문제가 많죠. 예. 역대 우리 87년 헌법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에 감사원 중에 이런 감사원이 있었나 싶습니다. 예. 감사원은 반드시 제도와 과오들 모두 다 손질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저는 세 번째로 언론에 대한 문제를 반드시 지적하고 싶습니다. 사실은 문재인 정부도 언론 개혁에 잘 못했다. 뭐 방송 3법을 비롯해서 그런 비판들을 받고 있는데 문재인 정부에 대한 비판은 비판대로 받고 또 그 부분은 그 부분대로 정리하더라도 사실 이 모든 권력형 비리라든지 이런 좀 선별적인 문제들, 조국 사태라든지 또 그 이후에 윤석열 정부 들어서서 그 이루어진 많은 권력형 비리들을 접하는 언론들의 태도를 보면 정반대거든요. 예. 뭐 문재인 정부 때 이러한 일들에 대해서는 먼지 한 톨도 그냥 안 넘기던 언론들이 뭐 이 정부 들어서는 막 감싸주고 또 그런 것들이 국민들의 눈과 귀를 가렸거든요. 사실 이 점은 저는 그렇게 봅니다. 제가 청와대에서 일하면서 적폐청산 이제 총괄 점검하는 그런 일들도 했었는데 사실은 한 시대에 누적된 적폐들을 청산하는 데는 그만한 비례적인 네. 수단도 좀 주어져야 되는데 공과 가가 냉정하게 평가돼야 되는데 문재인 정부 출범 당시에 국회 의석 구조가 민주당이 다수당이 아니었습니다. 그러한 법적인 어떤 입법 환경의 문제 때문에 적폐청산도 결국은 행정명령 형태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었고 예. 그러다 보니까 정당성이라든지 조사 권한의 법적 근거도 좀 튼튼하지 못했고 또 그만큼의 정치적인 그런 좀 뭔가 공격들을 많이 받을 수밖에 없는 취약점이 있었거든요. 예. 근데 지금 다행히도 지금 현재 국회 의석 구조가 민주당과 또 조국혁신당 또 이렇게 하면 거의 200석에 가까운 의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선은 좀 입법적으로 튼튼한 조사기구 또 입법적으로 이런 것들을 처리할 수 있는 기구들을 만들었으면 좋겠고요. 예. 거기에 물론 오남용이 되지 않도록 경계해야 되겠지만 우수한 인력들, 조사 인력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정말 제 취지대로 처리할 수 있는 유능한 인력들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좀 입법적 그 조치들이 좀 뒤따랐으면 좋겠습니다. 5.18이나 12.12에 관련됐던 특별법의 형태에서 이제 나왔던 여러 가지 성과들이 있었는데 예. 그런 특별법의 체계를 갖추는 것도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 지금 말씀하셨던 내용과 방식들이 입법에 의해서 튼튼히 뒷받침돼야 된다. 예. 그래서 사실은 이제 5.18 특별법도 그때 김영삼 대통령이 결단해서 예. 여야 합의로 좀 진행이 되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노태우 비자금의 그 실체도 박계동 그때 당시 의원께서 예, 예. 폭로해서 그것들이 다 같이 좀 이루어져 가지고 지금에 와서 보면 그때 전두환 비리 문제, 전노의 그 비자금 문제 포함해 가지고 5.18까지 해서 사법적으로 정리했던 중요한 계기가 되었던 게 그 특별법이기 때문에 그러한 전례들을 참고해서 저희들이 좀 이번에는 좀 제도 취지에 맞게 완전히 좀 청산하고 새로운 시대로 전환하는 그런 것이 되었습니다. 결국 이 시점에서 다시 우리 노무현 대통령님 남기신 말씀을 또 저는 떠올릴 수밖에 없게 되더라고요. 네. 노 대통령님 말씀 두 가지가 생각이 났었는데 나는 내가 새 시대의 맏아들이 될 줄 알았다. 근데 구시대의 막내가 되고 말았다. 이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네. 이제 그렇게 말씀하신 지가 지금 20년이 넘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민주정부가 더 이상 내가 새 시대를 또 열지 못했다라는 말은 또 이제 절대로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민들 앞에 책임 있는 자세로 어떻게든 우리가 구시대를 마무리하고 새 시대를 열어야 된다라는 책임감을 가지고 임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어떤 특별법이 됐건 무슨 정부의 결연한 의지가 됐건 기관의 무슨 제대로 된 작동을 위한 설계가 됐건 간에 근본적인 바탕이 되는 거는 결국 깨어있는 시민입니다. 깨어있는 시민들이 지금 벌어진 이 내란 상황에서 이 내란 세력들의 준동을 잊지 않고 이것들에게 더 이상 속지 않고 당하지 않겠다라는 마음을 갖고 계실 때 새 정부도 힘을 받아가지고 여러 가지를 정리해 갈 수 있는 것이지 또 조금 지나서 이 언론에 휘둘리고 소문에 나자빠지고 이렇게 하게 되면 또 우리는 잘못된 어떤 그 무리들의 장난질에 또 놀아날 수밖에 없는 이 한계를 또 겪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일이 정말 없었으면 좋겠다 생각을 많이 하죠. 그럼 좀 더 이제 구체적으로 이를테면 이제
물론 특별법이랑 특검이라고 하는 그 법적 조치를 가지고 수사도 하고 또는 뭐 수사까지는 아니지만 진상조사와 그 이후에 처리도 하고 이러면서 병행할 수도 있고 단계적으로 갈 수도 있고 이제 그러긴 한데 그냥 만약에 그냥 묶음으로 보면 이 내란에 연계됐던 자들을 그게 어느 범위에 속해 있건 간에 뭐 기존의 내각에 속해 있건 또는 정당에 속해 있건 또는 검찰이라든가 기타 재판부라든가 이런 데에 속해 있건 간에 이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명확하게 문제를 잡고 도려내는 그런 방식으로 이제 진행이 되는 게 이제 한 축이 있을 테고요. 이를테면 언론이나 이런 것들은 그런 것들을 하기가 되게 어려울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개혁 법안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될 텐데 이게 또 이제 집권 이후에 사실은 신속하게 또 이루어져야 되는 영역들도 분명히 있어서 예. 나름대로 그림이 좀 필요할 거라고 생각을 드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한번 말씀 주십시오. 이제 파면 선고가 있었기 때문에 이제 조기 대선 체제로 지금 전환이 예. 되었고요. 그래서 짧은 기간 내 60일 이내에 선거가 치루어지고 새로운 정부가 출범하기 때문에 적어도 대통령에 좀 근접해서 지금 선거운동을 하시는 분들이 아마 내부적으로 이미 예. 디자인 뭐 설계가 좀 있을 것으로 네, 이제 네. 생각이 들고요. 명백히 내란에 가담한 것이라는 범죄 혐의가 있는 집단들은 뭐 지금 사실은 이번에 군부하고 같이 이게 결탁이 되어가지고 진행된 거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 수사 체계로 그냥 놔둬버리면 예, 예. 민간인들은 민간 검찰이나 공수처가 맡고 혹은 국수본이 맡고 이제 군인들은 또 군검찰이 맡게 네. 되는 또 군수사기관이 맡게 되는 그런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걸 일원적으로 하려고 그러면 특검법을 네. 빨리 만들고 국회 통과시키고 행정부가 빨리 공포해서 해가지고 통일적으로 수사 대상자들은 빨리빨리 수사를 좀 진행해서 법원의 판단에 맡기도록 하고 차제 이 문제가 갖고 있는 엄중성이 있기 때문에 특별법이든 뭐 이런 부분들을 대법원하고 좀 협의해가지고 예. 좀 특별법원을 설치해서 재판을 하는 것도 예. 한번 저는 고려해 봄직합니다. 이제 그 다음에 이게 수사 대상인지가 좀 애매한 또 혹은 수사 대상은 아니더라도 우리 사회에 지금 민주공화국의 체제를 무너뜨린 많은 사람들이 지금 곳곳에 지금 있지 않습니까? 또 경우에 따라서 헌법재판관들도 경우에 따라서는 조사가 필요한 대목도 예. 있어 보이고요. 이렇게까지 비정상적으로 2월 25일 날 지금 변론이 종결되고 나서 지금 이번에 4월 4일 날 선고일까지 무려 지금 30한 5, 6일? 한 40일 가까이 되지 않습니까? 과연 이 기간이 그만큼의 쟁점들을 심의하기에 그 정도의 기간이 필요했는지 왜 중간에 평의 결과들은 한 번도 국민들의 알 권리라든지 국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할 만한 조치는 없었는지 그 과정에서 온갖 흉흉한 소문들의 실체는 그렇죠. 무엇이었는지 이른바 내통이나 보안의 문제도 네네. 있고요. 이제 그런 부분들과 관련해서 엄정하게 이번에는 사실 조사를 하고 넘어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 예. 다음 대통령 될 사람의 의지죠. 예. 적극적으로 나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집행 권력부터 정상화시켜야 된다는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과거 이제 문재인 정부 때 어떤 아쉬움이나 어떤 실패의 소지나 이런 게 어디에 있었나를 살펴보면 뭐랄까 지나치게 관료들을 신뢰했어요. 대통령이 나쁜 짓을 하지 않고 대통령이 깊은 고민 끝에 어떤 방향을 제시하면 그거에 따라오겠지. 그리고 적폐를 쌓아가는 과정에서 이명박 박근혜 정부를 거치면서 공무원들이 겪었던 어떤 수모나 자존심의 상처가 있겠지. 그러니까 이 사람들에게 그런 것만 좀 이렇게 지켜주고 북돋아주면 제대로 일을 해내겠지. 라고 하면서 어떤 자율적인 개선이나 개혁을 많이 주문을 했고 그렇게 될 거라고 믿었죠. 근데 결과로 보면은 자기들끼리의 철옹성을 지키는 걸로 마무리된 경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리고 내각의 구성원으로서 그 행정각부의 장으로 가 있는 사람들은 국민을 대신해서 거기에 나라를 위해서 일하라고 파견이 된 사람들이지 거기 가가지고 그 집단의 이익을 대변하고 지키라고 보낸 사람들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대통령의 강력한 의지, 그 다음에 그 대통령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방향을 제시하고 늘 확인하는 걸로 좀 극복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대통령의 강력한 의지에 더해서 그 공직사회에 부처든 기관이든 책임자가 그 강력한 의지를 반드시 갖고 있어야 됩니다. 네. 대통령께서 그런 강력한 의지를 갖고 있다고 해도 여러 가지 인사의 과정에서 보면 그 의지보다 막상 의지를 갖고 가도 부처에서 이 수장을 장악하는 힘은 생각보다 엄청 강하거든요. 네. 이게
이런 방식으로 공직사회가 작동됩니다. 이분이 우리의 이익을 대변하면 뭐 말할 것도 없죠. 네. 아주 잘 모십니다. 네. 근데 이분이 뭔가 우리의 일에 좀 태클을 걸고 우리의 이익에 좀 반한다 하면 밖으로 돌립니다. 네. 의전성 행사들을 만들어가지고 어디 가서 축사하시고 어디 가서 뭐 하시고 예. 그러면 해외 출장 많이 만들고. 뭐 출장 보내고 내부에 눈 돌릴 수 없이. 그럼요. 예. 그럼 나가서는 완전히 구름 위에 띄우는 거죠. 그렇죠. 막 최고의 의전을 보여주고 예. 가면 막 붕붕붕 뜨는 겁니다. 그러면은 갔다 와서 이제 결제 서류들이 쌓이잖아요. 네. 시간이 없습니다. 네. 내용도 모릅니다. 이게 부처에서 이루어진 일이라는 거는 그만한 맥락과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공부를 하지 않으면 모릅니다. 그렇죠. 그러면 와가지고 이건 이렇고 저건 저렇고 하고 이렇게 얘기해서 뭐 다 알아서 했겠지 하고 사인하면 끝나는 겁니다. 이제 이런 문제들 때문에 공직사회를 그래도 부처의 수장들이 잘 좀 이렇게 추스리고 그러시라고 저희 문재인 정부 때 정책보좌관도 예. 모든 부처로 확대하고 예. 숫자도 늘렸거든요. 근데 그분들이 가면 대통령의 의지와 장관의 의지가 뒷받침이 안 되면 그 사람들이 또 겉돕니다. 그렇죠. 다 패싱하고. 그렇기 때문에 또 한 가지는 민주당 정부는 숙명이 있습니다. 개혁도 해야 하고 능력도 보여줘야 됩니다. 네. 예를 들면 2017년에 저희가 국정원이 너무 그 박근혜 정부 때 추명원이 뭐니 해가지고 사고를 많이 쳐가지고 적폐청산에 가장 화두가 되었던 곳이 국정원이었는데 그때 문재인 정부 출범 당시에 남북관계가 최악이었거든요. 막 말폭탄 쏟아지고 트럼프하고 김정은하고 막 당장 전쟁이 나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로 2017년 말에 남북관계들이 최악으로 달려갔을 때 그러한 국면들을 청와대 안보실하고 또 국정원이 그 당시 서훈 원장님 계셔가지고 또 그러면서도 남북관계를 2018년도에 그 화해의 남북관계로 바꿔냈지 않습니까? 예. 평창 동계올림픽. 그래서 이 청산과 능력을 보여줘서 국민들에게 이 뭔가 국정을 안정되게 끌고 가는 이 상반된 과제를 또 잘하려면 특히 장관 이 부처의 수장들을 정말 잘 뽑으셔야 된다. 그러니까 장관만으로 끝날 문제가 아니에요. 이게 대통령 이제 원조가 미국이라고 하잖아요. 미국의 대통령이 바뀌면 우리로 치면 국장급까지 다 바꾼다고. 예. 그 이유가 있는 거죠. 지금 우리 이광철 변호사 설명에 그대로 들어가 있는 거죠. 예. 그 전에 이제 시행착오를 보다 보면 차관들은 대부분 관료 출신들을 시키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죠. 그렇게 해서 장관이 그 좀 떨어지는 전문성이나 뭐 경험이나 이런 것들을 보완해라라고 그렇게 하는데 사실 그게 작동되는 과정을 보면 그렇게 보완하는 게 아니라 차관이 앞장서 가지고 그 부처의 어떤 이 이익이나 논리를 딱 이렇게 관장하고 네. 그걸 총괄하는 역할을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점들도 우리가 이제 많이 겪어봤으니까 그것도 좀 반성적으로 좀 많이 다 바꿔내야 된다. 그리고 장관하고 차관은 확실하게 팀이 돼가지고 움직여야지 또 막상 또 민주정부가 장관, 차관 임명해가지고 보내놓으면은 다들 또 개성이 강한 분들이라 그 안에 또 싸워요. 내 말이 맞네, 네 말이 맞네. 이런 것들은 절대로 용납하면 안 된다. 예,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 그러면 이거는 좀 어려운 문제입니다만 정당이니까 국민의힘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많은 분들이 야 이건 내란 정당이기 때문에 특히 이번에 내란 정당 면모를 보였으니까 다음번 행정부 바뀌면 정당 해산 심판 청구해야 돼. 예. 이렇게 이제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뭐 우리가 정치학적으로야 이제 정당은 국민의 선택으로 사라지는 게 맞는 건데 그럼 헌재 힘을 빌려야 되는 거냐? 아니면 이제 뭐 이런 내란 심판 과정에서 드러나는 여러 가지 권력형 비리라든가 내란과의 연결성 문제로 결국은 뭐 그런 식의 과정하고 연결될 것이냐? 이 정당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국민의힘이 내란을 막 적극적으로 옹호하고 그래서 조국혁신당에서는 이제 법무부의 위원장단 네. 해산 진정도 하고 그랬었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국민 여론이 가장 중요할 것 같고요. 현실적으로 30% 정도의 국민 지지를 현실적으로 받고 있는 정당이기 때문에 우리가 정당 해산을 진행할 거냐. 중요한 것은 주어진 5년의 시간 동안 정당 해산이 되어서 정말 국민의힘이라고 하는 극우 정당이 없어질 수 있다면야 저는 개인적으로 바랄 나위가 없겠으나 새 정부가 들어서서 지금 해야 될 일들이 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저의 좀 조심스럽지만 전선을 여러 개로 두어서 국민의힘을 해산시킴으로 인한 30% 정도의 정치적 반발들을 감수하면서 또 다른 전선에서 예. 소위 말하면 이런 내란 체제를 극복하는 일이 과연 가능할지는 좀 보다 심도 깊은 검토가 있었으면 좋겠고 네. 카르텔이 모두 모이는 전선이 될 거예요. 오히려 그런 위원정당 해산 싸움으로 저들을 좀 결집시켜주는 측면도 고려해야 될 것 같고요. 네. 저는 오히려
이 구구의 바로라는 것이 지금 국민의힘이라고 하는 정당이 꼭 있어서만 국민의힘이 사라지면 그럼 지금 극우 세력의 바로가 없어질 거냐. 그 근원은 존재할 것이고 이거는 인간의 욕망에 맞닿아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서구나 다른 나라의 예를 보더라도 극우 정당들이 꾸준히 득표를 하고 있고 이민자 문제라든지 예. 이런 문제들이 계속 동성애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계속 있고 저는 또 한 가지 걱정되는 것은 교회를 중심으로 한 정당 체제가 지금 어쨌든 계속 힘을 발휘하지 않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사회가 오랫동안 양당 제도를 유지해왔고 또 양당 제도가 민주대 반민주의 구도에서 일정 부분 우리가 좀 필요한 부분도 있었지만 이제는 좀 진지하게 다당제로 가서 국회 교섭단체 요건도 좀 완화해가지고 차제 좀 서로 다른 대표성을 가지고 있는 다양한 정치 세력들이 국회를 통해서 연정을 통해 가지고 그런 좀 서로의 차이들을 좀 연정 속에 녹아내고 예. 그러면서 극우적인 목소리를 갖고 있는 정치 세력들을 소수화해서 고립시켜 나가는 그러한 것들을 좀 모색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나. 예. 이렇게 해 나가는 어떤 정치 제도의 도입들이 좀 특히 민주당에서 좀 진지하게 좀 검토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예. 혁신당 같아요. 그러니까. 아, 그렇지는 않습니다. 예. 그러니까 네네. 충분히 이제 그 정당의 배경도 그렇고, 예. 네. 필요한 건 물론 강하게는 얘기는 했지만, 예. 그 궁극적으로는 다당제 방식으로 풀고 전선을 너무 흐트리지 말자. 네네. 이런 말씀이시니까요. 혹시 최강 변호사님은 어떠세요? 국민의힘의 지도부가 네. 그간에 내뱉은 말을 보면 어느 정도의 힌트가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제일 두려워하는 게 뭘까, 걱정하는 게 뭘까. 이 자들이 보면은 그 입법 독재라는 말을 쓰고 뭐 낫지가 뭐 어떻게 하는 것 같다 예. 이런 소리를 했단 말이죠. 저는 그거를 머릿속에 스스로 자기들이 낫지로 지목된다는 거에 대한 두려움이 있구나. 있죠. 그러니까 프레임 전환을 저렇게 시도하는구나 하는 생각이 하나 들었었고 또 하나 이번에 이제 보궐선거 얼마 전에 있었던 보궐선거에서 참패를 하고 나서 기자들이 물었어요. 이 극우적으로 지금 변화하고 있는 준동하고 있는 국힘의 모습 때문에 선거 참패한 거라고 생각하지 않느냐. 그 절대 아니라고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그게 사실은 자백이죠. 네. 또 하나가 내란 특검을 가지고 그거에 반대하는 의견을 내면서 이거는 우리 당을 괴멸시키기 위한 것이다. 그러니까 내란 정당이기 때문에 그게 제대로 작동되면 괴멸된다는 걸 아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런 점들을 최대한 제도적으로 활용할 필요는 있겠다. 그런데 위원정당으로 해산시키는 문제는 격렬한 저항을 뭐 예상할 수 있죠, 뻔히.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걸 포기할 카드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고 궁극적으로는 저거는 없어져야 될 정당이 맞습니다. 누가 봐도 맞고 그렇다면 이 사람들을 어떻게 소위 말해서 포위해서 섬멸할 것이냐. 어차피 안 없어질 거라면 없앨 수는 없잖아요, 완전히. 뭐라도 또 다른 이름으로 또 나올 거니까. 그럴 수 없다면 결국은 다음 개헌 과정에서 가장 중요하게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게 결선 투표제 아닐까. 예. 결선 투표제. 예. 실제로 유럽이 극우전당의 준동을 그런 과정에서 어떤 연정을 통해서 극복을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 절대로 극우하고는 손잡지 않는다라는 예. 것을 어떤 사회적인 합의의 최저선으로 딱 정해놓고 움직이는 거. 예. 이게 이제 우리한테 좀 번전히 필요한 게 아닐까 생각합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이제 마무리 발언인데요. 그동안 정말 시민들이 애달고 힘들고 애쓰셨습니다. 맨날 광장에 또 나와 계셨고요. 아까 이제 최강욱 변호사님도 잘 말씀 주셨지만 결국은 시민의 힘이 있어야지만 이제 가능한 계속 작업들이기 때문에 우리 시민분들께서 힘을 잃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이 새로운 공화국을 만드는 길에 동참하실 수 있게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파면이 2025년 4월 4일에 이루어졌습니다. 근데 이게 헌법재판소에서 벌어진 탄핵 심리의 과정을 통해서 혹은 국회 탄핵 소추를 통해서 시작된 게 아니었고 저는 최대한 늦게 잡아도 2020년 11월 24일 당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직무집행 정지를 명하면서 징계조사에 착수했을 때 네. 그때 시작되었던 일이 이제서야 마무리됐다는 굉장히 진한 아쉬움이 있습니다. 이자는 당시에 그 징계 처분 취소 소송을 청구한 윤석열에 대한 판결에서 행정법원이 얘기한 것처럼 그때 이미 파면되었어야 될 공직자로서 기본적인 자격이 없는 자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자를 대통령으로 만들었던 정치 세력의 실체, 그 탐욕과 욕망의 민낯 이것들을 이제 절대
잊으시면 안 될 것 같고 그 과정에서 이게 보여왔던 공직자로서의 어떤 자세도 물론 발견할 수가 없지만 모든 사람을 배신하고 모든 사람들한테 책임을 떠미는 이런 인간이야의 행태 그리고 그런 자에게 말 한마디 붙이지 못하고 1시간을 앉아 있으면 59분 동안 쌍욕을 포함한 그 질타만 얻어듣고 나오는 이런 사람들의 모습 이게 앞으로도 우리 사회에 그 많은 상처들을 또 안길까 봐 걱정입니다. 그래서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절대 이게 지났다고 잊지 마시고 우리 깨어있는 시민의 조직된 힘 이거를 꼭 보여줄 필요가 앞으로도 계속 될 것이고 그 다음에 김대중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행동하는 양심으로 그동안에 시민들이 일궈왔던 이 혁명적인 과정이 정말 대한민국을 새롭게 태어나게 하는 유일한 동력이다. 이런 생각을 꼭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최강욱 전 의원님께서 이제 국민들께 당부의 말씀을 주셨으니까 저는 감사의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저도 개인적으로 청와대에서도 일도 하고 또 민변 활동도 해서 민주주의에 대한 제 나름의 신념이 있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12월 3일 날 계엄령 발동의 소식을 듣고 사실은 솔직히 고백하자면 좀 무서웠습니다. 네. 잡혀가겠구나. 그래서 아이들 생각도 났고 어떻게 해야 되나 국회로 가야 되나 하는 생각은 있지만 막상 그쪽으로 가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 시간에 그 계엄군이 실제로 이제 그쪽으로 도착해서 또 국회 경비대를 중심으로 이렇게 봉쇄하고 있을 그 시간에 국민들께서 거기를 가시고 저도 그때 뭐 여러 의원님들의 동선들을 이렇게 알게 되었는데 그분들도 그러한 고민들을 하셨다가 국회로 모이자 하셨던 건 물론 그분들의 민주주의에 대한 신념이 확고하셨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국민들이 거기에 계시다라는 것이 가장 큰 힘이었던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국민들이 국회를 지키고 있다. 우리는 국회로 가야 한다. 이게 그때 당시에 바로 신속하게 국회로 가자고 하셨던 분들 마음속에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이후에 제가 뭐 여의도나 이런 데서 탄핵 집회 이렇게 나와서 보면 그리고 이태원에서 있었던 그 많은 집회나 이런 데서 보여주셨던 그 국민들의 헌신과 또 용기와 그런 것들이 저도 이번에 굉장히 숙연하게 감사의 마음이 들었고 제 자신도 한번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결국 군주민수라고 해서 이러한 또 헌법재판소도 또 다른 의미의 군이었잖아요. 그 배가 막 바닷물을 막 흔들고 그럴 때 결국은 이들이 문영배 이미선 재판관 퇴임일이었던 4월 18일까지 늦출 거다. 이런 관측들이 있었지만 결국은 그러한 기도나 음모들을 봉쇄하고 결국은 4월 4일로 선고기일을 잡게 했던 것도 저는 그 국민들의 힘이었다고 생각하고 문재인 정부에 몸담았던 사람으로서 한때 공직에 있던 사람으로서 국민들께 진심으로 감사하고 또 그 국민들의 힘과 용기가 민주공화국을 지켜냈고 또 앞으로 지켜나갈 것이다.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두 분 말씀 잘 들었고요. 네, 우리가 헌법을 수호할 의지가 없는 사람을 과연 대통령으로 부를 수가 있는가. 게다가 그 대통령이라는 자가 그 헌법을 유린하는 데 앞장섰던 장면들을 우리는 반복해서 봐야 하는가. 또 게다가 그 대통령으로만으로 끝났던 것이 아니라 우리 사회 최상층부라고 불리우는 일련의 사람들이 그 헌법 수호의 의지를 전혀 보이지 않았던 이런 장면들. 우리 대한민국이 일궈온 민주주의의 약점을 민낯처럼 드러내 보였던 순간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나 그 약점은 우리 대한민국을 시민들의 힘으로 더 나은 민주주의로 만들어나게 만드는 중요한 진통이었을 거라고 또한 믿고 싶습니다. 이번 기회로 우리 사회가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가는 일들이 앞으로 쭉 벌어지길 바라고요. 그걸 위해서 시민들의 참된 기억 그리고 참된 에너지가 다시 한번 모이기를 진심으로 바람하지 않습니다. 다시 만날 새로운 세상을 만들기 위한 토론 공동체 정준이의 토요토론 앞으로도 계속 여러분들과 함께 해나가겠습니다.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두 분 그리고 시청해 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 말씀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변호사님도 이권에 이렇게 밝으시는 게 좀 아니실 것 같은데. 그게 문제죠.
인생이 내일 모레 한가인데 맨날 아니 누가 저 경제 전문가들한테 물어봐 어떤 투자를 선호하시냐고 그래서 난 내 인생에 돈이 생기면 무조건 변제지 투자를 해본 적이 없다. 그랬더니 그게 민주당의 가장 큰 문제라는 거야. 그러니까 뭔 투자를 해본 적이 없어가지고 정책이나 뭐 이런 걸 얘기를 해도 모르고. 그러니까 오로지 내 인생은 대출하고 변제지. 그게 네. 그리고 뭔가 투자를 한다는 건 좀 이렇게 좀 죄악시, 그냥 겁이 나는 정도가 아니라 그건 좀 나쁜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하니까 아 여기도 쿠키 영상이 원래 있었어요. 네. 그때 할 개소리를 미리 다 해버렸는데 끝나고 개소리했어야 되는데 아까 찍었어야 되는데.